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고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기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주포 기술력의 요체다. K9 자주포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명품 무기체계 1호로 사거리 40km의 155mm 신형 자주포다. 탄약, 장약 및 군수 지원 요소와 함께 패키지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자주포이기도 하다. 미군의 주력 155mm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K9은 팔라딘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보인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의 PGH-2000. 탄약 적재량과 발사 속도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다. 그러나 이 PGH-2000에 맞서는 유일한 자주포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다. K9과 PGH-2000, 사거리와 반응성에서 대등하며 기동성을 나타내는 최대 주행 속도와 가속 성능, 그리고 등판 능력과 마력 면에서는 오히려 K9이 우수하다. K9의 최대 강점은 바로 사거리. 역대 최장인 8.1m의 155mm 포를 탑재. 최대 4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자동 사격 장치와 자동 송탄 장치까지 구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 자랑스러운 위용을 지닌 K9의 개발 초기부터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역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적인 명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랑이 된 명품 K9 천둥 개발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자주포 개발을 주도해 오셨던 하나테크인의 안충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9 무장 개발에 참여하신 S&T중공업의 문감태 자문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K9 탄약 분야의 개발에 참여하신 풍산의 최병도 기술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고문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1989년 이제 국가연에서 신형 155mm 자주포 개념 형성 기초 연구가 진행이 됐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자주포를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155mm의 52구경 포신, 또 사거리 40km, 또 각종 자동화 더불어서 지금 톤당 20마력 이상의 그 기중성까지 굉장히 이제 이 놀랄만한 성능을 좀 제시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성능의 자주포를 이제 독자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K55처럼요 기술을 이 사오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왜 독자 개발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까? 당시에는 선진국도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올 대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공동 개발은 우리가 제한을 받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각 국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고 또 체계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인터페이스 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조정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체계 종합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주포를 꾸며나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영국, 또 독일, 이태리가 1970년대에 공동 개발했던 SP70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포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자주포 생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문에서 만나서 겨우 뭐 방문하고 사진 찍었다는 그런 정도로 대접을 해줄 때였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느끼면서 우리도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실현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꿈의 자주포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 당시에 육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소요 제기 주무 기관이 육군 교육사령부였습니다. 그 교육사령부를 찾아가서 무기체계 소요 담당관에게 우리가 자주포 개발 계획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계획안을 이렇게 유심히 읽고 나더니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군 생활을 그동안 해오면서 참 바로 이런 꿈 같은 이런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교육사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육군본부에 소요 제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육군본부에 이제 이 소요 제기안이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육군본부의 그 소요 제기 그 담당 장교가 자기가 대대장을 하고 이제 그 육군본부에 보임을 받아서 와 있는데 자기가 대대장을 하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 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아주 이게 획기적인 개발 계획안이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KH-179가 이제 개발이 되고 K-55가 야전에 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견인포라든가 K-55를 야전에 운영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월등히 우수한 이런 자주포를 개발해서 이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그 다음에 이 K9 자주포가 가격 면에서 K55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싼데 K9을 획득하는 것보다 K55를 2문 정도로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 이런 자동 사격 통제 장비 이런 것을 장착하지 말고 그냥 수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좀 사치스럽다, 뭐 또 이게 너무 호화스럽다, 이게 불필요한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요제기 담당 장교하고 저희하고 연구진하고 각 그 소요제기를 통과시키려면은 협조해야 할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서에서 나오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 담당 장교가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결재를 맡으면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상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K9이 소요 제기도 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으로 듣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 이제 소요제기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이제 육군을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장호님 지금 이제 그 당시 보게 되면은 K55 사업이 이제 한미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신자포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공동 제안으로 개발을 좀 하자라고 했을 법도 한데요. 어땠습니까? 1992년에 미국이 1985년도부터 성능 개량했던 M109A2 우리 K55를 팔라딘으로 M109A6로 개량해서 처음 생산하는 출고식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미국의 이제 자주포 생산 전문 회사가 저한테 한국의 신형 자주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자주포를 한국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런 제의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서 미국 자주포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KH179가 뭐 지적 소유권 관련 이런 문제가 있고 또 K55가 공동 생산하고 했으니까 나중에 지적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탈피하려면 지금부터 공개할 건 공개하고 가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그 자주포 전문 생산 업체가 하고 이제 체계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가 우리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미국의 자주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런 자주포를 소개하면서 K55를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미국의 팔라딘 M109A6를 이렇게 개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52구경장의 그 포신을 이렇게 K55 형태의 팔라딘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나가자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계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는 우리한테 체계공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다. 또 그 체계공학은 자기네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40km를 사격하는 그 장면하고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4분의 1의 모형을 제작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포탑을 자동으로 구동하는 그런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4분의 1로 제작되어 있는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육군과 국방부에 우리 개발 계획이 다 제출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로 다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상 그쪽의 제안을 우리가 거절한 그런 셈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현명하게 KH179에 지적됐던 지적 소유권 문제, 또 그다음에 K55를 한미가 같이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술의 문제를 사전에 아예 이런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싹을 이렇게 잘라 버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제 본격적인 개발팀을 구성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자포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에 당시 이제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분석했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990년 말에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형 자주포의 7개 분야의 설계와 또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해 보니까 235종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확보한 기술은 107가지였어요. 그러니까 235종 중에 107가지가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었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5년, 10년을 연구해도 못하는 그런 기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계팀이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우리가 신자포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체계하고, 그다음에 포하고, 또 탄약하고, 뭐 사통하고, 또 구조물하고, 뭐 자동 탄 장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핵심이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엔진과 변속기, 자동 위치 확인 장치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국산화율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가자.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던 그 유기압 변수 장치는 뭐 기술 도입 생산을 추진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 확보하는데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각 대학의 교수들로 우리 연구팀을 좀 만들고 그분들한테 위탁 연구도 주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기술은 좀 더 학계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자. 이런 방안으로 이제 방안을 찾고 또 우리가 개발 기간 안에 국산화 목표는 70%로 한다. 가격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K9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고문님, K9 하면은 사거리 40km의 자주포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거리 40km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기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사거리 40km를 내려면은 우선 발사 기구에 이제 우리가 보통 포라고 하는 건데 포에 그 추진 장약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실 최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실 최적에 들어가서 그 약실 최적 안에 추진제가 들어가서 이제 팽창을 하는 그 팽창에 의해서 이제 탄이 이제 강선을 타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포신의 길이가 길어야 그 추진제의 그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탄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러한 포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에서 에너지를 받은 이 포탄이 비행을 하면서 공기 저항이 적은 그런 어떤 유선형이 돼야 되고 또 포탄이 날아가면서 포탄 뒷면에 진공이 생기면서 포탄을 앞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뒤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진공 상태가. 그래서 진공 상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그 힘을 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력 감소제가 포탄 안에 들어가서 이 진공 상태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거리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사 기구하고 그 탄약이 개발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탄도학입니다. 이런 탄도학 기술이 확보돼야만 사거리 40km 달성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얼핏 뭐 얘기만 들어도 포신의 길이 또 항력 강소제 뭐 탄도학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탄약 부분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제 오늘 최병도 박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요. 최 박사님 근데 K9 개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예, 당시 이제 개발 초기 저한테 주어진 그 역할이랄까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탄약 관련 군 요구 성능을 충족시켜야 된다. 근데 그 두 가지 그 성능이란 거는
지금 계속 사거리 40km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탄 위력도 그 기본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탄에 1.5배 이상 그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거리를 늘리면 로켓 그 보조 장치가 들어가든가 또는 이제 그 공기 저항 감소 장치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서 실제 파편이 형성되는 그 탄두부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거리를 늘려달라 그러면 위력, 탄의 그 위력, 파편 위력을 줄여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동시에 사거리도 늘려달라, 위력도 늘려달라 하는 그런 좀 힘든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죠. 둘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체계가 소위 자주포 체계가 제가 마음대로 그 탄을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탄은 역시 포에서 쓰는 거니까 그 자주포 체계에 설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계 제한 조건을 내가 주는데 여기서 네가 개발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포 체계의 설계 제한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포탄한테 줄 수 있는 그 약실 압력, 그 약실 압력은 53,000 psi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조건 하에서 40km를 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실 압력은 사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 사거리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 설계 인자입니다. 그럼 탄의 새로운 부분이 뭐냐? 외형을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졌던 탄의 그 형상 이거를 뭐 어떻게 소위 말해서 사거리를 늘려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포탄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길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거리뿐이 아니라 탄의 위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탄이 상당히 좀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엔 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탄이란 건 그냥 무조건 길게 만들 수는 없고 소위 말해서 탄의 구경과 길이의 비가 6배가 길이가 6배가 넘으면 회전을 시켜서 안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탄의 구경과 길이의 비가 길이가 6배가 넘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시키려면 소위 말해서 그 인공위성이나 그 로켓에 쓰는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예. 탄미 부위에. 그러니까 설계 제한 조건은 역시 포탄은 구경의 6배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또 제한 조건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장약도 없었고요. 추진 장약도. 그러다 만들다 보니까 탄약 쪽에서 그 포탄을 기폭시키는 신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신관도 국내에서 개발하자.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한 그 신관이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개발해 보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항력 감수제를 넣은 공기저항 감수 장치. 이거에 대한 제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다행스럽게도 저희 쪽에서 그 탄약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항력 감소 장치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그 당시 한 일은 그럼 과연 탄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래서 소유 기술을 한 7가지 정도로 식별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별된 기술을 가지고 국가연내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개발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7개 분야는 이제 탄약 체계 종합, 탄약도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탄도 연구 하는 탄도 연구 분과, 신관 개발 분과, 그 다음에 탄을 안정하게 깨지지 않고 안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구조 설계 분과, 추진 장약 분과, 공기 저항 감수 장치 분과, 그 다음에 이제 탄 쪽에서는 중요한 탄의 파편 위력 해석 분과 이렇게 나눠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K9의 사거리 40km의 이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이제 탄약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셨나요? 그 이전에 이제 K9 그 자주포 체계 개발 당시에는 포탄의 최대 사격 거리는 뭐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랩탄이라는 게 첨단 탄이었으니까 사거리는 30km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다 써보니 저희는 뭐 늘어나는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근데 왜 못 늘어났냐 하면
포신의 길이가 한 30% 늘어났습니다. 30%라는 거는 K7179가 39캘리버라는 구형을 갖고 있었고 39캘리버 구형장을 그걸 이제 계산하고 지금 저희가 했던 게 52캘리버니까 약 30%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추진 장력을 넣는 약실도 늘어났기 때문에 탄이 받는 압력은 역시 뭐 늘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30kg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탄 이제 위력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공기 저항 감소 장치를 도입했던 이유가 로켓 추진제를 넣으면은 최적이 한 2배가 더 소요됩니다. 항력 감소 장치보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로켓 추진 기간의 부피를 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탄의 파편을 형성하는 탄두 부위로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장약 분야입니다. 추진 장약도 이거는 이제 당시로서는 저희 쪽에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그 장약인데 53,000 psi가 포탄에는 어렵지만 그런 압력을 내는 장약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또 자주포 체계의 또 요구 사항에 의해서 소위 모듈화, 그다음에 장약 자체 케이스도 일종의 추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장약을 개발했는데 그 모듈화 장약이라는 거는 균일 크기로 6개의 덩어리로 추진 장약을 구성합니다. 아까 랩탄에 썼던 203 장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개의 크다는 패키지인데 장약을 쓰다가 예를 들면 사거리에 따라서 6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5개, 4개 필요할 때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 장약을 옛날 경우는 장약을 쓰다가 남으면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무 데나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탄약이 이렇게 40kg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포체계 또 무장 쪽에 그 운용 성능 기인한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체계 전체는 무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추진 압력을 45,000에서 53,000까지 주었으니까 그 한 18% 정도 저희를 탄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고 포신 길이도 약 30% 늘어나면 사실은 30% 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탄약 입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더 추가로 받는 정도였는데 단 포신 길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탄의 정확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탄약의 그 개발 분야별 연구도 있지만 체계나 무장에 그 도움을 받은 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수준의 탄약을 이제 개발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당연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상대적으로 또 얻는 획득한 어떤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40km 나가는 탄약의 이제 모델명을 K307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K307의 그 개발로 그 당시 이제 최초로 획득된 기술은 새로운 추진 장약, 그리고 공기 저항 감소 장치, 그다음에 이제 그 탄이 안전하게 견디는 구조 설계 기술, 저희 독자적인 그 사격 지원표 작성 기술, 그다음에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그다음에 여기선 크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독자적인 충격 신관 설계 기술, 그리고 포탄의 위력을 평가하는 기술과 무기 효과도를 작성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 문제입니다. 탄약은 폭발물입니다. 이건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보관하고 운송하고 손으로 들어 나르고 그다음에 장전하고 사격하는 동안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 탄약에 녹아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관은 좀 더 안전하게 이중 안전장치를 도입했고요. 추진 장약은 철탄통에 진공 패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저항 감소 장치는 그 외부와 그 공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실링 디스크라는 뒷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진공 패킹까지 했죠. 진공으로 질소 충전을 했습니다. 질소 충전한 이유는 이제 장기 저장할 때에도 성능에 좀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탄 개념에서 시작된 기술, 또 거기에 최종 이제 안전 문제까지 이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K9의 무장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예.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무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간략하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 의원께서 K9 개발에 참여하신 부분,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장이라는 것은 어떤 무기체계 시스템에 활용 무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주 무기가 되면 주 무장, 그리고 그 무기가 또 다른 무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부무장, 이렇게 분리해서 무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전차 같은 경우에 예. 주 무장은 K2 전차인 경우에는 120mm 활강포가 되겠고요. 부무장은 캐리바 50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항공기, 해상장비서부터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의 주무장과 부무장은 각각 달리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형 자주포가 개발을 시작할 때 총포 체계 개발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에서 부여받은 임무는 무장 분야에 대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무장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KH-179 무장을 개발할 때 6m 되는 또 30km가 나가는 무장을 개발했습니다만 40km가 나가고, 그리고 또한 화포가 거기에 모든 신형 자주포 체계에서 부여하는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 분야의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으면서 각 분야별, 특히 무장 분야의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전담팀이 설계서부터 제작, 시험평가까지 전 과정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주포 무장으로서는 저희 개발실에서 처음 시도하는 무장입니다. 자주포에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이미 K55 자주포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밑에 차체는 국내에서 미국에서 온 기술 자료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포탑과 무장 전체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서 생산해갖고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 자료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죠. 문 의원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거리 40km를 이제 확보하다 보면요, 이제 포열도 좀 길어야 하는데 이 또 장포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첫째 이제 소재 개발부터 이제 그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포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창원에. 그 업체가 못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KH-179를 개발하면서 6m의 포신을, 소재를 제작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6m에서 8m로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소재 상태는 9m, 약 9m 가까운 소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만들어 놓는 그 시설들이 6m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또는 길게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 소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탐색 개발 기간 동안에 우리 안 의원님이 그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공장에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돈도 주지 않고 앞으로 진짜 체계 개발이 갈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에 응할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들도 우리 화포 역사를 같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은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선투자를 해서 굉장히 고마웠고, 그 사람들의 배려가 없었으면 소재는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입니다. 실제로 40km 나가는 포열을 설계를 하는데, 포열의 외형상도 중요하지만 내형상, 즉 약실과 강선의 내경과 그 다음에 그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포신의 벽 두께는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달리해야 최적화를 시킬 수 있나, 또는 포신을 최적화 안 시키고 무조건 두껍게만 하면은 이건 체계에 큰 무리가 갑니다. 그것을 구동하고 끌고 다니려면은 많은 이제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선진국 4개국의 탄도협정, 예.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약하고 공동으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면서도 약실 최적과 포신 길이, 그리고 이제 그 탄 중량, 그 내압, 보고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개국 탄도 협정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계하게 된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설계나 제작에 특히 애먹었던 부분이나 장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복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신은 그 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신이 이제 그 40km로 탄이 발사가 되면은 후퇴력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주퇴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퇴력을 잡아주는 게 이제 주퇴복작입니다. 그럼 주퇴된 다음에 다시 원 위치로 복귀시키는 복자 운동을 또 해야 되고요. 또 복자 운동이 주퇴 운동처럼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부딪혀갖고 장비들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충격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 이제 완충 장치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복자기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당시 주택복자기 설계 기술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복자기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당시에 사격을 통해서만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은 장약으로 그 기능을 봅니다만, 최종적인 기능은 최고 장약, 즉 40km 나가는 탄약에 대해서 주택복자기가 그 주퇴력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115%가 되는 그 압력, 그러니까 초고압이죠. 초고압 상태에서도 주택복자기가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사격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사격 시험장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한 발을 쏘는데도 기상 조건이 맞아야죠. 안개가 낀다든가 뭐 비가 온다든가 하면 또 사격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해상에 40km가 되는 레인지를 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배가 지나가면 또 사격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선이 저녁에 쳐놓은 그물에 조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사격을 통하지 않고 모의 시험 장치를 만들어서 주대복잡계 시험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성능도 보장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시험 장치가 되면은 탄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포탄은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덩어리의 추진 장약을 갖고 사격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신 고각 운동을 해가면서 하는 모의 시험 장치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흥의 시험장 요원들이 많은 애를 써서 개발을 하게 되었죠. 그것 말고도 또 포미 장치를 또 개발할 때도 또 많은 또 이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이제 특히 어떤 기능에 중점을 주셔서 개발하셨나요? 포미 장치는 포탄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포 뒤에 포 구명에 최초로 이제 탄을 이렇게 바꾸게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추진 장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미 장치가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그래야 폭발한 그 초고압의 고압의 그 연소 가스가 힘에 의해서 이제 40km로 포탄이 날아가는데 예. 그거를 다 막아주는 것이 이 포미 장치입니다. 그 포미 장치 중에서도 직후방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이제 폐쇄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폐쇄기가 포함하고 있는 이제 포미 장치, 특히 그 폐쇄기를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는 15초의 산발이라는 급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뇌관을 사격하고 난 다음에 뇌관을 공이집에다 다시 끼워놓고 공이집을 그 포미 장치에다 끼워놓고 다시 사격하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해서는 15초의 산발 사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미 장치가 수직으로 오르내리는데 그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뇌관 집이라는 것을 둬서 뇌관 24발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순환을 하도록 설계를 해서 한 발 사격이 끝나고 폐쇄기가 열리면 뇌관이 다음 사격 위치에 딱 오도록, 그래서 뇌관 자동 장전 장치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는데, 그런 장치들이 주택복자 운동에 의해서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주택 복자하는 그 속도에 밀접하게 이제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포탑에 그 힘을 가하는데도 영향을 주지만 폐쇄기를 이제 복자 말기하고 완충 구간에 폐쇄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열리는데요. 열릴 때 완충이 되지 않고 복자 속도가 빠르면 그 50km가 되는 그 폐쇄기 덩어리가 완전히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그거를 잡고 있는 크랭크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러져 나가고 휘고 아주 뭐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뇌관 장전 장치도 다 손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완충 기능하고 복자 기능이 제대로 속도가 되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온 고압의 연소 가스를 차단해야 되는데, 수직이 되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저희가 이제 흔히 시중에서 보는 산소 용접기로 이렇게 쇠를 이렇게 불면 쇳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녹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 가스가 조금만 새 나가면 새 나간 부위는 홈이 훅 파입니다. 녹아갖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는 장치가 그 금속 밀페링이라는 거를 있는데, 금속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는 그 고압을 견딜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밀페링이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압착을 해서 그 밀페링이 이제 가스 리크를 이제 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뇌관에 공기가 뇌관을 쳐서 뇌관에 불꽃이 약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추진장약을 이제 태우죠. 그런데 그렇게 불꽃이 들어가는 구멍으로 다시 높은 고온 가스가 밖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또 아주 굉장한 큰 압력으로 일어나는 그 압을 차단해야 되는 그 기능이 조금만 틈새가 이상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실용 개발이 다 끝나고 초도 양산이라는 양산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도 그 내구도를 높이고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 말씀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말은 제가 소리로 듣고 있지만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가지고 이 포미에 막는 게 어떻게 막아지는가라고 하는 걸 할 정도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1992년 1월 달에 이제 첫 번째 포신 기술 시험이 좀 진행됐죠. 예. 굉장히 궁금한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기대와 걱정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주포 무장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새로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뭐 다단형 재태기를 비롯해서 그 유해가스가 포탑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재연기라든가 또는 수직형 폐쇄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흰찌를 축으로 해서 180도 이렇게 90도 회전하면서 그 가스를 막는 그런 포미안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포탑 내에 작은 공간에 유효하게 밀폐할 수 있는 수직형 폐쇄기를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구조, 그 다음에 뇌관 자동장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심각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사격 중에 중간에 포신이 정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가스가 불려갖고 밀폐링서부터 뭐 뇌관 구멍 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려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다음 사격이 아주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음 사격이 되려면 바로 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죠. 또 이제 자료에 보면요, 탐색 개발 기간 중에 안흥 시험장에서만요 한 250발의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경위와 아니면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250발이라는 사격을 하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탄약과 포의 상세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약과 무장은 탄약이 설계를 하나를 바꾸면 무장도 동시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의 설계가 바뀌면 탄약은 또 거기에 대응하는 설계를 일부러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선행 개발, 실용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최적화된 설계를 위해서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다른 장치 다 빼버리고 포신만을 걸어놓고도 사격을 해봅니다. 즉 포신을 걸어놓고 했을 때는 포신을 이제 그 시멘트 덩어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아주 고압으로 때려서 과연 포가 확장이 되지 않고 포의 그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가 되는지 그런 것도 계측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태복자기의 뭐 주태압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강내의 탄이 강내에서 추진 그 압력을 받아서 강내로 이동해 가면서 각 부위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사항. 더군다나 이제 재연기 같은 경우에는 포탄이 지나가면서 포신에 이제 그 포신 중간에 재연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은 포탑을 갖고 있는 전차라든가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재연기 기능이 포탄이 지나가면서 뒤에 있는 구멍은 포탄이 지나가는 순간 가스 압력이 들어가고 포탄이 지나가고 폐쇄기가 열리는 동안에 가스는 앞쪽으로 경산한 구멍을 통해서 불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포강 내에 있던 가스, 유해한 가스가 폭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 재연기를 저희는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연기의 내압, 그 다음에 압력을 유지하는 시간, 이런 것을 다 계측을 통해서 해야만
설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적용을 해야 체계 전체의 그 요구사항에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0발 사격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격한 발수가 무려 몇천 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장 시험을 하기 위한 무장의 성능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격이 별도로 있었고요. 또 탄약을 위한 탄약 시험을 하기 위한 모든 발사 시험은 저희 무장을 이용해서 또 사격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개발된 무기가 체계에 이제 얹혀집니다. 그러면 체계는 시스템 전체의 발사 시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사 시험으로 성능이 확인이 돼서 이제 그 군이 부대 운영 시험을 하게 되겠는데 부대 운영 시험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또 많은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격 발수는 250발이라는 사격은 그렇게 많은 사격 발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처럼 치열한 과정을 거쳤기에 명품 K9이 나왔겠죠. 자, 오늘 이야기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 고문님하고 문 의원님 K9 그 개발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소회하면서 가졌던 감정, 그리고 지금 이제 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제 후배들에게 그 부탁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두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국가연이나 지금 이 개발에 참여했던 제작업체, 현재 제가 고문을 있지만 저 풍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풍산이 그 총체계 업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장약이나 이런 화공품들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체나 국가연이나 이제 현재는 이 탄약 개발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은퇴했습니다. 현역에서 떠났지만 저희는 떠났는데 남아있는 후배 연구원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기술 축적이 된 거를 포함해서 현재는 40kg가 아니고 아마 조만간에 보게 될 겁니다. 향후 5년 이내에 50kg 나가는 그런 탄이 아마 이제 곧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문 의원님께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외국에 출장 가서도 그런 시스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그려서 팩스로 날려서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결과로 보면 아주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굉장히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그 말이 딱 실감이 나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한켠에서는 감동이 또 한켠에서는 또 현장의 또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낳은 명품 화포 K9의 개발 과정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